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없었으면 했던 인연과 드디어 연을 끊고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면 인생이 둘로 나뉜다고 하죠. 어떤 인생은 확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어떤 인생은 확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느낀 사람이에요. 네, 물론 어떤 결혼 생활이든 늘 행복할 수만은 없고 늘 불행할 수만은 없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불행과 행복이 정말 극명하게 나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를 통해서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고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전 적당히 월급 잘 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자기 밥벌이는 성실하게 잘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저희 둘 중 집안이 다 특출나게 잘 산다거나 못 산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들이었습니다. 수준이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 둘의 결혼 허락을 받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았죠. 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선 저희 둘 다 지극히 평범했지 집안이 다 넉넉하고 여유롭게 사는 집안들이 아니라서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관이 좀 있었어요. 남편에겐 형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둘은 남편과는 성향이 완전히 달라서 성실하게 사는 남편과는 달리 개차반으로 살면서 매일을 사고만 치며 사는 종자들이었죠. 그래서 시댁에서는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 이들 뒷수습 때문에 돈을 다 대주느라 저희한테 결혼자금으로 보태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애초부터 남편과 전 결혼을 생각할 때부터 양가의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에 그건 걸림돌이 되지 않았죠. 그래도 친정에서는 무일푼으로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며 저희에게 3천만 원을 보태주었고 그 돈과 저희가 사회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받은 대출들까지 다 해서 겨우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둘 다 거창하게 할 생각이 없었기에 규모를 최소화시켜서 간단하게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저흰 그때부터 정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의 결혼 생활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었고 시댁과도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결혼 후 3개월도 안 돼 깨지고 말았죠. 제 행복이 와장창 깨져버리고 불행이 시작되던 날 밤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같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 벨소리가 귀가 아프게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이 시간에 전화 올 곳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놀라서 핸드폰을 들었고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바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새벽에 급히 전화를 건 건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남편과 전 무지하게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싶어 걱정되는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 바로 옷을 입고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화는 다름 아닌 시누이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전화였고 이미 음주운전이라는 게 걸린 시누이는 경찰서로 끌려가 시모와 시아버지까지 호출이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린 거였고 저희는 깜짝 놀라 그 새벽에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가서 상황을 다 파악해보니 시누이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차량 2대가 부딪혔고 그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병원으로 실려간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죠. 다행히도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은 많이 다치진 않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타박상과 정신적인 충격만 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는 시누이가 하필 사고를 낸 게 음주사고였고 그 사고로 인해 생겨난 피해자들에 대해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피해자들은 그냥 사고도 아니고
음주운전이라는 것에 매우 분노했고 신우이에게 합의금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합의금을 내주지 않으면 신우이가 법적으로 매우 안 좋은 상황까지 이를 수 있었기에 저희는 온 가족이 다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모의 한마디로 인해 저는 더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안 되겠다. 지금의 합의금 물어주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네가 좀 해라. 우리가 갑자기 어디에서 돈 2천만 원을 구하겠니? 돈 2천만 원이 저기 집에 통장에서 나올 수 있는 돈도 아니니까 그래도 오빠고 세연이 너네가 좀 해라. 얘 아가, 너니 신우이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전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땐 돈 한 푼 안 대주신 분이 신우이가 사고친 걸 우리더러 해결하라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도 집 구하고 결혼식 하느라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다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썼기 때문에 실제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님, 저희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한테도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저희 집도 이거 대부분이 다 대출이고 그나마 저희 모아두었던 돈 다 끌어다가 집 사는데 보탰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통장의 잔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예요. 죄송합니다. 아주버님이나 다른 곳에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정중한 태도로 시모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엔 정말로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정을 뻔히 다 알고 있는 시모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그럼 니네 집 팔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니네 집 팔아버리고 우리 집 들어와 살아. 돈이 없으면 시댁이나 친정집에 빌부터 살 생각을 해야지. 뭔 호사를 누리겠다고 돈도 한 푼 없는 것들이 집을 구해 집을 구하길. 너 니네 신우 감방 가면 책임질 거야? 어? 이 젊은 애 앞길 그렇게 다 막고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머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가씨가 합의금 못 구해서 감방 들어가게 되면 그건 음주운전해서 사고친 아가씨 잘못이지. 그게 어떻게 합의금 못 도와준 저희 잘못이 되는 거죠?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아가씨 봤지만 아가씨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맨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 나이 먹도록 맨날 클럽만 다니면서 유흥 즐기는 사람인데 진작에 이만한 사고 안 친 게 기적이라고요. 뭐? 이게? 네가 뭔데 내 딸을 그렇게 말해? 네가 뭔데? 그냥 자유롭게 사는 애 감히 모욕해? 어? 저의 외침에 시모는 흥분을 해서 저한테 막 더 막말을 해댔고 저희 둘의 언성이 높아지자 그제서야 남편과 시아버지가 나서며 저희를 말렸어요. 당신 그만 못해? 왜 당신 딸이 사고친 걸 며느리 보고 수습하라고 그래? 며느리 말이 다 맞아. 야, 너넨 여기 있어봤자 좋은 꼴 못 볼 것 같으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 얼른 가. 여긴 내가 알아서 해결하마. 시아버지는 흥분한 시모를 말리며 저희에게 집으로 가라고 했고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한 채로 제 손을 잡고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정말 황당무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래도 합의금을 못 물어주면 법적인 조치를 무겁게 취하게 된다는데 가족으로서 가만히 있는 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 뒤로 수중에 있는 300만 원은 저희가 어떻게 구해서 보내주었어요. 근데 시모의 태도는 아주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제가 합의금을 온전히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날부터 시작해 절 갈고대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신우의 음주운전 사건은 결국 시아버지가 본인의 집 담보대출을 받아 해결을 해준 듯 했죠. 그리고 자기네 집 담보대출 받은 게 억울했던 시모는 그때부터 절 적으로 세워서 벼랑 끝까지 밀어넣은 거였죠. 그리고 신우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명절에 가면 이 둘은 주방일 하나도 안 하고 저한테만 다 일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맛이 없다는 둥 퇴퇴거리며 저에게 모욕을 주기 일쑤였죠.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답니다. 어머 세상에, 야, 넌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니? 음식을 발로 만든 거야 뭐야? 야, 내가 발로 만들어도 이것보단 잘 만들었겠다. 그러게 엄마. 어우, 비주얼 봐. 비위상해. 엄마, 우리 그냥 시켜 먹자. 나 이 음식 도저히 못 먹겠어. 제가 한 상 차려놓은 잡채와 갈비찜을 보더니 이 둘은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고 그대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밥을 사 먹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제 시아버지는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 적당히 좀 해. 내가 보기엔 훌륭하게 잘만 만들었구만. 웬 난리들이야. 그딴 인스턴트 음식 먹을 거면 저리 가서 둘이서 따로 먹어. 냄새 나니까. 아가, 얼른 와라. 고생했다. 난 아주 맛스럽게만 보인다. 아주 훌륭하구나. 배고프다. 얼른 애비 데리고 와서 들자.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시아버지 덕분에 시모와 신우는 원래 식탁에서 쫓겨나 둘이만 간이 식탁을 펴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저와 남편과 시아버지, 시수까지만 식탁에 앉아 밥을 잘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도 이 두 사람의 무개념적인 행동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모와 신우이가 절 밖으로 부르더라고요. 전날에서는 지금 밖에 외출하려고 하니 저도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말 아침부터 전화를 하면서 또 엄청 상냥하게 전화를 하기에 드디어 나하고 풀 마음이 생겼나 싶어 남편에게 이야기라고는 들뜬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진짜 나가서 저는 극한의 허무함을 느껴야만 했어요. 이 둘은 만나자마자 절 시장으로 데리고 갔고 그 넓은 전통시장을 다 휩쓸며 이것저것을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물건들을 살 때마다 모든 물건들은 죄다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둘은 절 짐꾼으로 써먹기 위해 절 부른 거였죠. 한참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팔짱 끼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드는 인간들이 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게 보일 텐데도 계속해서 사재기하는 것들을 건네는 걸 보면서 전 누구도 생각 못한 통쾌한 짓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바로 제 손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시장 바닥에 버려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뒤돌아 집으로 와버렸죠. 두 사람은 얼마나 시장에 눈이 돌았는지 그 뒤를 졸졸 따라가던 전 보이지도 않는 듯 했어요. 역시나 시장에 한눈이 팔려 절 미처 보지 못한 두 모녀는 제가 길바닥에 그대로 그들의 물건들을 내려놓고서는 뒤돌아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시장에서 그대로 나와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한 10분이 넘어서야 그제야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건 아주 노발대발 제대로 성이 난 시모였어요. 야, 너 어디야? 너 어디로 토꼈어? 우리 물건들 다 어쨌냐고? 이 도둑 같은 게 감히 우리 물건들을 싸질머지고 토껴? 당장 안 와? 블루투스 통화로 인해 차 안 스피커 전체로 흘러나오는 시모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카랑카랑했어요. 하지만 전 코웃음을 치고 말했죠. 어머님, 저 거기 짐꾼하러 간 거 아니에요. 저 두 분 비서 아니라고요. 주말 아침부터 쉬는 사람 부르신 이유가 짐꾼하라는 거였어요? 차로 두 분 곱게 모시고 다니는 비서 노릇 하라는 거였냐고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팔이 너무 빠질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그대로 시장 바닥에 물건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어차피 그 물건들 신경도 안 쓰시던데요. 별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저한테 맡겨놓고 뒤도 한번 안 돌아보신 거 아니셨어요? 이제 와서 그게 필요해지셨음. 어머니랑 아가씨가 좋아하시는 그 시장 바닥 다시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럼 어딘가 바닥에 있을 테니까요. 전 너무 힘들어서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제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울렸지만 전 아예 다 거절 버튼을 누르고는 무시했어요. 그날 서러운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을 보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품에 안겨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등을 토닥여준 남편이 아니었다면 전 정말 이혼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 뒤로 저는 시댁에 가는 걸 꺼려했어요. 시모와 신우는 절 갈구고 싶어 안달냈지만 그날 이후부터 저에게 오는 시모와 신우 전화는 전부 다 남편이 받았기에 저는 부딪힐 일이 없었죠. 그 둘을 안 보고 사니 그제야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말은 다 못했지만 이래저래 시댁에서 받은 서름이 많았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걸 느꼈는지 저한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져보라고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평소 제가 좋아하던 인테리어 소품 만드는 공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집 꾸미는 걸 좋아하던 전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을 좋아했는데 집 근처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다니면서 취미 생활을 시작했고 생각보다 더 제 적성에 잘 맞은 터라 전 아예 제 이름을 걸고서 물건들을 만들며 그걸 인터넷에 팔기 시작했답니다.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아예 회사도 그만두고 제 공방을 차렸고 그 당시 남편이 지지해준 힘과 친정에서 저희 오빠네 부부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며 선뜻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원을 해주어서 경기도 쪽에 낡은 작업실을 하나 둘 수 있었어요. 결혼 당시엔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던 때라서 결혼 자금을 못 도와줬는데 제가 결혼한 이후에 사업이 잘 되면서 돈이 좀 모아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신이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오빠가 준 돈을 받아 공방을 차렸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제 사업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근데 역시 무엇이든 처음엔 어렵다고 사업 초기엔 홍보가 부족했는지 운영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예쁜 소품들을 만들어 쇼핑몰 사이트에 올려놓아도 일주일에 한두 개 나가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오빠가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홍보를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하기에 그때부터 하나둘 인터넷이나 SNS에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제 개인 SNS에 올리던 사진들도 더 퀄리티를 높여서 올리기 시작했고 다른 홍보들도 활용을 하면서부턴 고객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워낙에 제가 물건에 진심을 다해 만들어서 그런지 제 물건에 만족한 고객들이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를 올려준다든지 저희 사이트에 올려준 후기들을 통해 더더욱 고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제 사업은 계속해서 잘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제 소품들이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회사나 카페, 개인 창업 가게들 등에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단체 선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매일매일 물량 맞추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죠. 그렇게 사업이 잘 되더니 결국에 5년이란 짧은 시간 만에 직원을 1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어엿한 회사 대표가 될 수 있었답니다. 한 달 수익은 좀 들쭉날쭉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는 제가 가지고 올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하루하루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그 일이 잘 돼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게 절 무척이나 행복하게 했죠. 근데 문제는 또 하이에나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모와 신우는 여전히 절 싫어하고 함부로 대했지만 전 그것에 대해 더 이상 귀가 눌리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들 중 또 양심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숙이었습니다. 시숙도 진짜 개념 없는 인간이었어요. 신우는 그래도 자기 직장은 꾸준히 잘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시숙은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었죠. 맨날 직장을 밥 먹듯이 옮겨 다니면서도 그나마 들어오는 월급으론 골프나 치러 다니거나 유흥비에만 죄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한 번은 시숙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어휴, 재수씨, 요즘 사업 잘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사업도 잘 되는 김에 도움의 손길 한번 주시죠. 이 시숙한테 용돈 좀 시원하게 주세요. 제가 이번에 직장을 또 관뒀더니 돈이 없네요.
그래도 제가 좀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돈이 없고 내 막내 동생은 뭐 날 인간으로도 취급 안 하는 터라 얘기할 때가 우리 재수 씨밖에 없네요. 죽는 사람 한번 살린다 셈 치고 용돈 좀 두둑하게 보내주세요. 아, 아니면 이참에 재수 씨가 나 고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나 일 잘해요. 재수 씨네 회사에 자리 하나 있으면 좀 주십시오. 시숙은 전화기 너머로 황당한 소리를 짓거렸고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했어요. 아주버님, 언제까지 그렇게 책임감 없이 사실래요? 여기저기 빌붙어 사는 거 진짜 없는 짓이에요. 제발 이젠 직장도 좀 진득하게 다니세요. 그리고 아주버님 드릴 용돈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저만 보면 다들 돈 달라고 안달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돈 가지고 아주버님이 정신 차리고 새 인생 산다면 모를까. 전 제 돈이 쓸데없는 데 쓰여지는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네요. 전 못 들은 걸로 하고 전화 끊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이지 이 집안 식구들은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인간들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핏줄은 못 속인다고 그때부터 시숙은 시모처럼 절 못살게 구는데 진짜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시숙은 그날부터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는 제 욕을 그렇게 해댔습니다. 남편은 처음 몇 번은 받아주면서 시숙을 좋게 설득하고 있었죠. 전 도대체 뭐라고 하나 궁금해서 한 번은 스피커폰으로 좀 켜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시숙의 말에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야, 너 진짜 장가 다시 가라. 그 쪼잔한 여자가 어디가 좋아서 붙들고 사냐? 어? 시숙한테 용돈 하나 안 주는 그런 마누라 어디가 예쁘다고? 진짜 치사스러워서. 너 장가 잘못 갔어 이놈아. 네 인생 안 봐도 훤하다 훤해. 너 팔자 고치고 싶으면 당장 재수씨랑 이혼하고 새 장가 들어 임마. 이 형 말 새겨 들어라. 어? 아니면 차라리 나처럼 장가를 가지 말던가. 저는 시숙의 말에 진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사실 제 남편은 저랑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정은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함부로 떠들어대니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든 시숙이 저한테 사과했으면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 받아주다가 화해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이날은 쐐기를 그냥 박아버리더라고요. 형,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받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계속 그렇게 내 마누라 욕할 거면 다신 전화하지 마. 난 이제 형 전화 안 받을 거니까. 그리고 내 마누라가 왜 형 용돈을 주냐? 네가 벌어서 네 돈 써. 이 철딱선이야. 하여간에 지 막내 여동생보다도 지 인생 관수를 못해서 어떡해? 전화 끊어. 나 이거 전화 받아주는 거 오늘로써 끝이다. 앞으로 다신 전화하지 마. 그렇게 탁 전화를 끊어버린 이후로 남편도 시숙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 중에 정상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정상이었고 전 그나마 시댁의 명절에 한 번씩 가는 이유가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죠. 갈 때마다 시아버지는 절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저도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오직 시아버지께 드릴 음식만 만들어서 딱 차려드리고는 같이 밥 먹고 그날 바로 집을 와버렸어요. 역시나 그때도 시모나 신우 그리고 시숙의 갈굼은 여전했습니다. 뒤에서 비꼬는 말들을 한마디씩 하는데 하도 이골이 나서 나중엔 신경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골이 난 것도 얼마 못 가고 결국엔 시댁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제 불행이 시작되던 날처럼 그날도 어김없이 제 불행의 시작은 시모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집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시모가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모에게서 아주 황당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보다 2살이 많은 시숙은 흥청망청 인생을 살아가느라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한 상황이었죠. 근데 드디어 45살이 되어서야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 듯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쪽에서 하는 말이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꼭 남자 쪽에서 해와야 한다고 했다지 뭐예요. 근데 어이없게도 시모가 거기에서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전 뜬금없이 왔길래 뭔 일인가 했습니다. 근데 시모는 노총각인 자기 큰아들을 어떻게든 장가 보내려고 저한테 어이없는 부탁을 하려고 찾아온 거였어요. 애미야, 이번 니네 시숙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온 거 알지? 네, 얘기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고 니네 시숙도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건 뭐 다 잘 아는 사실이지? 근데 지금 상황으론 어쨌든 니네가 지금 우리 집안에선 제일 잘 살잖니. 그러니 너네가 한 3억만 보태라. 네 시숙 장가 간다는데 그 정도 네가 해야지. 네? 3천도 아니고 3억이요? 그래. 야, 재수지 좋다는 게 뭐니? 내 아들이 너한테 잘하잖아. 너도 그만큼 우리 집에 해야지 않겠어? 넌 솔직히 그간 우리한테 한 게 뭐가 있냐? 돈 한 푼 대준 거 있어? 가족 좋다는 게 뭐니? 그러니까 3억 보태라. 니네 시숙 장가는 보내야지. 저는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며느리 대우 안 해주고 심심하면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으면서 이제야 가족 운운하면서 돈을 보태러 가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텐 애정 한 스푼 준 적 없던 사람이 이렇게 다짜고짜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당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껏 한 번이라도 절 며느리로 생각한 적 있으세요? 저 욕하기 바빴고 저 건들기 바쁘셨잖아요. 이제 제가 자리 좀 잡고 돈 좀 버니까 그제서야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싶으세요? 그럼 진작 어머니도 저 며느리로 대해주셨어야죠. 그리고요 어머님, 3억이 무슨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3억을 그냥 내놓으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3억이면요. 저한테도 그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3억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게 그렇게 말하는 대로 턱턱 나오는 돈이면 어머님이 진작에 모아서 아주버님 결혼하는데 보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 지금 수중에 당장 3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 그 돈 못 구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야,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냐? 너 회사 직원들 10명 놓고 일하는 애가 그 정도 돈도 없다고? 그게 말이 되니? 야, 그냥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하면 되지. 무슨 비겁한 변명을 그따위로 해? 네, 그럼 저 당당하게 말할게요. 저 그 돈 주기 싫어요. 어머니, 저 신혼집 얻고 또 이 집 얻을 때 저희한테 보태준 거 있으세요? 아니, 우리 애들 2명 태어나는 동안 애들한테 용돈 한 푼 줘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애들 돌잔치 땐 또 어떻게 하셨는데요?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는 돈 한 푼 안 내고 식사만 주구장창 하고 가셨죠? 저 그것도 그냥 참았습니다.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밥 먹고 간 것도 저 다 참았다고요. 그 외에도 뭐 더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아, 보태준 거 있으시네요. 그것도 아주 거하게 해주셨죠. 욕바가지요. 욕 한 바가지 아주 시원하게 보태주셨죠. 어머님, 저 아직도 어머님이 명절 때마다 만나는 저한테 욕하셨던 게 생생해서 아주 환청까지 들려요. 아세요?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고요. 그리고 아주버님 말이에요. 아주버님이 지금까지 직장 성실하게 다니면서 돈 모았어 봐요. 그럼 결혼할 때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맨날 허구한 날 직장 그만두고 월급 들어오는 족족 술 사 마시고 혼자 낚시 다니면서 온갖 장비 사는데 돈 다 쓰고 그 형편에 골프만 치러 다니고 그러는 분한테 어떻게 돈이 모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요, 아주버님이 평소에 저한테 어떻게 했나요?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똑같잖아요. 그런 분한테 그냥 선심 쓰듯 제 돈 3억을 쓰라고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건 갈취하는 거지 부탁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 내가 너 쪼잔한 건 알았지만 그걸 또 다 일일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냐?
진짜 기가 찬다, 기가 차. 어휴, 무서워. 그리고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무시해? 어? 네가 뭔데 내 큰아들을 무시를 하냐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깔아뭉개냐고. 내 아들, 네가 그렇게 무시할 만큼 만만한 애 아니야. 오냐? 그래. 네가 그렇게 내 아들 못 도와주겠다고 하면 나도 너 용납 못한다. 너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 난 너 같은 애 내 며느리로 둘 생각 없어. 네가 매달려도 난 너 어떻게든 내 둘째랑 이혼시킬 거야. 어머니, 그러세요?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혼하면 저야 좋죠. 커리어우먼처럼 당당하게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버는 족족 다 나한테만 쓰면 되는데 저한테 더 이득 아닌가요? 아유, 진작에 그래도 되는 거였으면 그냥 전에 바로 이혼할 거 그랬네요. 아니다. 애초에 이 결혼을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어머님, 당장 이혼시키세요. 이혼하고 저 싱글돼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버는 대로 다 하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다 죽게. 뭐 이년아? 야, 너 매운맛 좀 봐라. 시모는 제 말에 약이 잔뜩 올랐는지 급기야는 제 머리채를 잡아 채는 게 아니겠어요? 전 순간 당황해서 머리채 잡은 손을 잡고는 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데 그때 절 구해주는 손길이 등장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의 손이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집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시모의 대화를 옆에서 다 듣고 있었죠. 원래가 말수가 없고 신중한 성격이라서 저랑 시모가 어디까지 대화를 하는지 조용히 듣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시모가 제 분에 못 이겨 제 머리채를 잡으니 그때는 진중한 남편이 제대로 흥분을 한 듯 했죠. 아, 이거 놓으세요, 어머니. 저 머리털 다 빠지겠어요. 놔요. 놓으시라고요. 저는 속의 악력이 얼마나 센지 제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시모를 향해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남편이 바로 등장을 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 괴롭히실 거예요? 당장 놔요, 그 손. 엄마, 그 손 놓으시라고요. 이건 놔. 오늘 나 살고 쟤 죽는 날이다. 너 당장 이 손 안 놔? 놔. 너 지금 누굴 말리는 거야? 이건 놓으라고. 시모는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남편의 그 손길도 다 뿌리치고는 저한테 달라붙어서 머리채에서 손을 안 뗐어요. 힘으로 제압을 하고 소리를 치며 별짓을 다해도 저한테 달라붙어 안 떨어지는 시모를 보면서 남편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 전 그걸 보면서 배꼽을 잡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상상 초월의 행동이었거든요. 제 머리채를 잡고 안 놔주는 시모를 향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남편의 행동은 다름 아닌 시모의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거였어요. 남편은 이래도 저래도 시모가 제 머리를 잡고 안 놔주는 걸 보면서 목덜미를 확 잡더니 뒤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모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남편의 조치로 인해 시모는 바로 나가 떨어졌고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유, 나 죽는다. 아이고, 나 죽어. 야, 너 이 애미 죽이려고 작정했냐? 어? 너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 감히? 네가 엄마 이렇게 함부로 대해?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말려도 머리채를 잡고 안 놓는데 제가 오죽하면 이랬겠어요. 엄마, 진짜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래, 너도 똑같다. 자식 새끼 키워놔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하더니만 그게 내 아들 얘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꿈에도 몰랐어. 가세요, 엄마. 제발 좀 양심이 있어 보세요. 겨우 이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형 결혼 자금 내놓으란 소리예요? 아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평소에 잘 좀 하지 그랬어요. 형이나 엄마가 평소에 와이프한테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좀 잘하기나 했으면 내가 이러질 않죠. 아니, 내가 먼저 나서서 아내한테 부탁이라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아내한테 모질게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어요? 어떡해요? 저 그리고 이혼할 생각 없어요. 엄마가 뭔데 날 이혼시키네 만회하세요. 난 아내 지키고 내 가정 지킬 거니까 또 이런 소리 할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이렇게 시모에게 발악하듯 말을 하더니 주저앉아 있는 시모를 일으키더니 시모의 가방까지 들고서 그대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택시비 하라고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넣어주고는 거의 내쫓듯 보내버렸죠. 끝까지 억울하다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시모를 보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남편의 마음도 안 좋겠다 싶었는데 남편은 시모를 보내놓고 저한테 와서는 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그렇게 보내고 마음이 안 좋을 텐데도 절 보자마자 헝클어져 있는 제 머리를 천천히 만져주더니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아휴, 머리카락이 다 빠졌네.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우리 집안 못났다. 내가 저런 집안 아들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여보. 내가 정말로 미안해. 우리 여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마 남편이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며 절 위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너무나 모질게 한 시모를 신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전 정말로 그날 이후로 남편과 이혼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었고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이 있었기에 전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하니 상대방 쪽에서는 아직도 적반하장 태도로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왜 전화했니? 저기 어머니, 오늘 하신 행동 후회할 행동인 건 아시죠? 뭐? 후회할 행동? 이야, 이게 아주 돈 좀 번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너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 그리고 내가 평생 너 저주할 거야. 너 사업 망하라고 내가 두고두고 저주할 거라고. 그러세요? 잘 됐네요. 저희 앞으로 평생 보지 말고 지내요. 오늘 저 머리채 잡은 거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이거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의예요. 이 호의 감사하게 달게 받으세요. 나이 70 먹어서 경찰서 유치장 가기 싫으면 조용히 사세요. 아시겠어요? 오늘만 제가 용서해드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용서는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사세요. 뭐? 이것이? 시모는 저한테 뭐라고 반박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듣지도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도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전 전화를 아예 다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시숙은 집을 구하지 못한 채로 그 집에서도 파혼을 통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시숙도 문제지만 그 집안도 문제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다 갖추고 시작을 하나요?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안은 꿋꿋하게 신혼집을 요구를 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이나 결혼식장을 알아보려고 할 때도 최고급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듯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쪽 집안도 돈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돈만 밝히는 똑같은 인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돈은 없고 바라는 것은 많으니 그대로 결혼이 무산될 수밖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 들려오는 건 들려오는 것이고 제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도 그들을 위로해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시모와 대판 싸운 이후로 전 2년째 시댁에는 발길을 끊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시모가 또 대판 깽판을 치고서 갔거든요. 시숙이 파혼당하고 온 날 시모는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저희 집에 와서 난리법석을 떨어놓고 갔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내 아들이 결혼 못한 건 다 네 탓이야. 전부 다 네 탓이라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째, 불쌍해서 어째.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 그만하라고 했죠. 왜 그게 제 마누라 탓이에요? 형이 인생 헛두루 살아서 그런 걸.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찾아와서 우리 괴롭히면 그땐 저 정말로 엄마 자식 간둘 거예요. 당장 나가요, 당장. 저는 당시에 시모 얼굴이 보고 싶지도 않아 안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실에서 소란이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의 대화가 안방으로 다 들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모가 완전히 드러누워선 안 나가려고 하는지 그때 남편이 또 한 번의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남편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듯했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남편은 그대로 전화를 끊고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불이 나게 왔는지 30분도 안 돼서 도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오자마자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시모를 보더니 한탄을 하셨어요. 시모는 꼴 보기 싫어도 적어도 시아버지는 저에게 있어 정말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전 얼른 나가서 인사를 드렸죠. 아버님은 절 보자마자 면목이 많이 없으셨는지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는 곧바로 방바닥에 있는 시모에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차고 어깨를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정말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셨고 그 행동 한 번으로 시모는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시모에게 한 행동은 다름 아닌 뺨을 세차게 후려치는 거였습니다. 정말 거실이 울릴 정도로 짝소리가 남과 동시에 시모는 불에 튀겨지는 메뚜기 마냥 펄쩍 뛰어올랐어요. 쫙! 엄마야, 깜짝이야. 여보, 당신이 지금 나 때린 거야? 날 왜 때려? 날 왜 때리냐고? 제발 좀 정신 차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를 부려, 행패 부리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언제까지?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고. 당장 따라 나와. 여기에서 한마디만 더 해. 그럼 당신이랑 나랑 당장 이혼할 줄 알아. 내가 뭐. 당신까지 왜 제 편을 드는 건데 왜? 나 못 가. 나 안 가. 책임져. 내 아들 파혼당한 거 책임지라고. 시모는 다시 바닥에 누워 떼부리듯 발을 동동거리며 억지를 피우기 시작했고 결국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시아버지는 그대로 시모 멱살을 잡고는 질질 끌고 집에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모에게서는 어떠한 행방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시모는 일절 저희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없었죠.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한 번만 더 우리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때 맨몸으로 이혼 당할 줄 알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쳐놓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참에 잘 됐다 싶기도 하고 그날 이후로 시모에게 너무나 질려버려서 2년이 넘게 시댁을 찾아가지 않았죠. 그래도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좋은 분이셨기에 다른 가족들을 안 챙겨도 시아버지만큼은 종종 전화를 드려서 제가 안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신이나 명절 때마다 따로 용돈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시모와는 전혀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살면서 주변에서 가족들과 인연 끊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게 제 얘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근데 그만큼 제가 시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컸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간은 더 찾아뵐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도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시숙에게 시달린 게 너무 많아서서 그런지 이젠 완전히 질려버린 듯 하더라고요. 대신에 남편은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어요. 원래도 따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2년 동안엔 우리 가족들과 더 많이 함께 해주었죠. 특히나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애들한테 최고의 아빠라는 소리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일도 많이 응원을 해주었는데요. 지금은 원래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에게 합류를 해서 절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남편이 해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진 신입처럼 배우는 단계에 있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이고 또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곧잘 따라오며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는 큰 사랑 못 받았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 다른 사람 없어도 저는 제 남편 하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남편이 있기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 않나, 성공한 결혼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에겐 수치일 수도 있는 일들을 사연으로 보내게 된 이유는 어쨌든 날 괴롭게 하는 10명의 사람이 있어도 단 한 사람만 날 생각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랍니다. 이미 저보다도 더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젊은 나이여도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한 제가 이 일을 통해 느낀 건 이 세상에 내 편이 딱 한 명만 있어도 이렇게 힘든 고통들이 쉽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전 지금까지 말했다시피 시댁에서 너무나 힘든 모진 일들을 겪으며 살았지만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시간들을 다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남편 덕분에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되곤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부디 그 힘든 일들을 다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사랑의 힘을 느끼면서 사는 산 증인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당장 너무나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옆에 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로 가서 살짝 기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그 사람의 사랑의 말 하나에, 위로의 행동 하나에 눈 녹듯 힘든 감정들이 다 사라지실 거예요. 저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제 남편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사랑만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남편에게 든든한 한 사람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희망을 얻어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에 남편에게 짧은 편지 하나만 남길게요. 우리 남편도 지금 기대라면서 제 사연을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제 얘기지만 시댁의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라서 남편에게 사연을 보내기 전 허락을 받았는데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해줬네요. 그리고 자기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었는데 절 끝까지 생각해주는 남편에게 저도 서프라이즈로 편지 선물 하나 주고 싶네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놀랐지? 늘 나의 편이 되어줘서 고맙고 우리 애들이랑 날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해주고 희생해주는 것도 항상 고마워. 나도 더 당신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너무 사랑하고 우리 가족 지금보다 더 행복하자.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 지금 우리 회사에서 배우는 일이 좀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난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항상 나의 곁에 있어주는 내 남편, 너무 자랑스러운 내 편. 오늘 밥 내가 맛있게 해줄게. 고기 반찬 해줄 테니까 이 사연 들으면서 맛있게 먹어보자. 우리 아들들도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화창하시기를 제가 더 기도하고 응원할게요.